네, 유럽을 지향한 러시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을 지향했던 러시아. 최초의 인물은 러시아 최고의 명군 표투르 대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대한 러시아를 만든 최고의 짤이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했냐? 중앙 집권화를 했다. 국가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 시대에는 중앙 집권화가 안 됐잖아요. 말이 왕이지, 왕이 절대 권력 힘도 없었고, 또 오늘날 독일 지역에 신성로마제가 있었는데 말이 황제지 황제답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16세기, 17세기쯤 가면 프랑스의 중앙 집권화가 생겨요. 루이 14세, 15세, 16세 가면서 짐이 곧 나라다 이런 걸 천명하는 시대가 오는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유럽의 변방에 있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는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최초에 시도했던 사람이 표트르 대제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가장 남길 만한 업적은 스웨덴과의 전쟁을 승리를 해가지고 발틱해 항해권을 얻었고 발틱 함대를 건설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그 성군이 권력자가 자리하고 있다가 물러나면 후계자들이 이걸 이어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표트르 대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표트르 대제가 아들을 죽인 경향이 있었죠. 후계자를 그 고문을 해가지고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퓨트르는 새로운 짜르 계승법도 만들고 이렇겠죠. 자격 없는 핏줄보다 능력 있는 타인인 황제가 되어야 한다. 아마도 자기 아내인 황후 예카테리나를 제위계승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손자가 있긴 했지만 손자가 아직 어렸고 손자가 제위를 이어가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아내한테 권력을 줬는데 불행하게도 아내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에카테리나 1세부터 표트르 3세까지 6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27년간이에요. 그러니까 27년간 5번의 황위가 교체되는 시대가 오는데요. 이때를 궁정반란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가 30여 년간 제위에 있었고 그리고 6명이 쭉 이어지다가 에카테리나 2세에 가서 황위가 안정되는 이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왕실 계보도인데요. 표트르 대제가 여기 있죠. 4번. 네 번째 짜르. 그 아버지가 알렉사이 미하일로비치가 있고요.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다음에 표도르 3세가 있고 그리고 표트르 대제 사이에 공동 황제가 있었죠. 4번 이반 5세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카테리나 아내가 짜르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표트르 대제의 손자 표트르 2세가 올랐다가 표트르 2세가 또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안나 이바노브나가 쿠데타로 자리하게 되고 그랬다가 자기 언니의 아들인 이반 6세가 자리에 올랐는데 이반 6세도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9번 엘리자베타가 궁정 쿠데타를 해서 올라서고 여기 또 후손이 없어가지고 언니의 아들이었던 표트르 3세를 세웠다가 그 아내였던 에카테리나가 또 궁정반란을 통해서 자리했었고 그리고 그 아들 파벨 1세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트르 베제가 자기 아내한테 물려줬다가 그 아내가 죽게 되니까 12살의 어린 나이로 짤에 올랐는데 3년간 재위에 있다가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이로써 표트르 대제의 직계 후손은 완전하게 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황위에 올라서면 궁정에 난리가 나겠죠. 그럼 누가 황위에 올라설 거냐? 이런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 있을 당시에 표트르 대제의 아버지였던 알렉스 이알루비치의 다른 반계였던 이바노스의 딸이었던 안나 이바노브나가 궁정 반란을 통해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궁정 반란을 하려면 뭔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군사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친위대가 있었거든요. 친위대의 힘을 얻어가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여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에는 여제가 몇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딸이기 때문에 여제가 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쿠데타에 의해서 짜르 자리에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안나 이바노브나는 권력 서열에서 자리한 게 아니라 친위대의 힘을 얻어가지고 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권자가 불안하단 말이죠.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궁정에 광대 노릇도 하게 하고
온갖 일들을 벌이면서 자기 자리를 10년간 재위를 합니다. 그리 오래 하진 않았죠. 이렇게 궁정 쿠데타로 자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10년간 있다가 후세가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니 아들인 이반 6세가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짜르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오를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이반 6세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두 달 아기가 짜르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제위를 노릴 것이냐. 결국은 표트르 대제의 딸이었던 엘리자베타가 이제 궁정 쿠데타를 통해서 자리하게 됩니다. 뭐 이때도 당연히 친위대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하겠죠. 그러면 친위대한테 뭔가를 줘야 되겠죠. 자기를 짜르로 올려섰던 친위대들한테 대가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친위대들한테 뭘 주겠어요? 당연히 지역을 주겠죠. 특정 지역을 주고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해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러시아는 중앙 집권화가 잘 안 돼 있었고 여전히 중세 유럽의 봉건제처럼 각 지역의 귀족들이 권한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권좌를 잡게 되면 사람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권력자로 앉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또 러시아는 가능한 게 그러니까 유럽 쪽은 귀족들이 다 영지로서 확고하게 갖고 있긴 했지만 동쪽으로 계속 새로운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일정 그 지역을 나눠 가지고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운 땅이 생기니까 이렇게 궁정 쿠데타에 힘을 얹었던 새로 태어난 귀족들이 자기 영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던 거죠.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이 모스크바 출생인데요. 두 달밖에 안 된 이반 6세를 몰아내고 쿠데타로 등극했던 엘리자베타였습니다. 이 엘리자베타는 국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짜르가 되고 싶어서 짜르가 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딸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그래서 궁정 쿠데타를 통해서 자리에 앉다 보니까 국사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대신 궁정에서 무도회를 많이 열었고 특히 가면 무도회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정 내에는 화려한 의상실이 있었다 그래요. 파리에서 수입한 15,000벌의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사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총리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그들한테 전권을 맡겨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총리들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을까 전전긍긍했겠죠. 그래서 이들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타는 또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 후계를 또 잘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후계를 할까 해서 찾아봤더니 언니가 프로이센으로 시집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언니의 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언니 아들을 데려다가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정 가문에 똑바로 된 남자가 후계자가 될 만한 아이가 지금 없는데 표트르 대제 외손이지만 어쨌든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표트르 대제 후손을 차기 짝으로 삼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결국 남자 쪽으로는 표트르 대제 후손이 다 사라지게 된 거고 외손이 되니까 새로운 왕조가 사실은 탄생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왕조로 해야 되는데 원래 그 표트르 대제 가문은 로마노프 가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노프 가문은 끊기고 프레데릭 왕조가 생겨야 되는데 이 러시아에는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고요. 외손이라 하더라도 이 들어와서 이름도 바꾸고 자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왕조로 하질 않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럽의 왕조 전통과는 조금 다른 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언니 페트로브나의 아들 표트르를 데려다가 후손을 삼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표트르 3세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슐레스비 홀슈타인 공국이에요. 지금은 여기 독일 땅이죠. 과거에는 슐레스비 홀슈타인이 말하자면 덴마크였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덴마크란 나라가 이렇게 확고하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문화적으로 덴마크 쪽에 가까웠던 봉건 공국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 나라는 이 프로이센이 전쟁을 통해서 이 홀슈타인을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일의 일원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덴마크 쪽에 가까운 봉건 공국이었던 거죠.
자, 거기서 태어난 표트르 3세, 원래 본명은 카를 페터 울리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와가지고 표트르비치 로마노프가 된 겁니다. 자, 참고로 러시아인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되게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 표트르비치 로마노프가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라스네임은 가문명이죠. 로마노프 가문이다. 그럼 미들네임 뭘까요? 표트르비치 하면 표도르를 아버지로 둔 표트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앞에 이렇게 보면 안나 페트로브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페트로로 둔 여인 안나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페트로브나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는 거고, 남자는 비치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치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죠. 사우디 왕가에서는 무함마드 빈 살만 그러잖아요.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푸틴 대통령의 이름이 뭐죠? 블라디미르 푸틴이잖아요. 중간 이름이 빠진 거예요. 블라디미르 미치, 그 다음에 푸틴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블라디미르고, 아버지도 블라디미르였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미치 푸틴 이렇게 된 겁니다. 표트르 3세는 로마노프 가문의 표도를 아버지로 둔 표트르였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표트르가 와서 후계자가 되고, 선제 엘리자베타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표트르 3세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자, 등극을 하기 전에 후계자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죠. 그때 프로이센 출신의 예카테리나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둘은 말이 통했을 것 같아요. 둘 다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정략 결혼 개념이죠. 그래서 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다. 뭔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라고도 뭐 설명이 있기도 하고요. 뭐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못생기기도 했고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파베르세가 둘의 소생이 아니었다는 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둘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설 중에 하나가 에카테리나가 애인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인의 소생이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 설이 있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둘 사이에 아들 파베르세가 태어나자 짜르 엘리베테는 파벨이 태어나자 그를 후계자로 키울 욕심에 아예 데려가 버려요. 엄마가 키우지도 못하게 데려다가 얘를 후계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트르 3세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표트르의 외손자이긴 해도 아버지가 슐레비 공국의 공작이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독일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껴놓고 손자로 후계자를 키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트르 3세가 등극한 다음에 183일 만에 물러나요. 왜 물러나냐면 표트르 3세 아내였던 에카테리나 2세가 쿠데타를 통해서 짜르 자리에 오르거든요. 표트르 3세와 예카테리나는 둘 다 독일 출신이긴 해도 두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인데 후계자로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사람이 될 생각이 별로 없었고 러시아 말도 잘 안 익히고 원래는 캐톨릭교도인데 러시아 정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빴던 거예요. 근데 예카테리나는 비록 프로이센 출신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언어도 익히려고 했고 문화도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러시아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받았어요. 특히 신이 대해 신뢰를 받게 됩니다. 궁정에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아, 저 여자는 비록 독일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프로이센 사람이지만 러시아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아, 괜찮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엘리자베타 짜르가 죽자 원래는 손자를 후계자를 하려고 했지만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표트르 3세가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짜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짜르 자리에 앉으면서 펼쳤던 여러 정책들이 다 실책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실책은 뭐였냐면 당시에 7년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이 뭐냐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원래 영토가 꽤 넓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프로이센한테 영토를 많이 빼앗겼어요.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영토 회복을 위해서 프로이센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유럽 열강과 그 식민지들이 참여한 세계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있었죠. 상대 프로이센이 있었죠. 그 프로이센과 함께했던 스웨덴이 있었고, 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 프로이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폴란드 영토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6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표트르 3세가 짜르에 올랐을 때는 7년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짜르에 오른 다음에 러시아군에 대해서 철수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선제 엘리자베타가 진행 중이었었고 전쟁이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땅을 많이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만약 승리하게 되면 프로이센한테 또는 오스트리아한테 배상금이 기대되잖아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얻지 않고 철수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수를 명령한 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와 강화조약의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동안 싸웠던 프리드리히와 강화조약을 한 다음에 동맹까지 체결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정서는 프로이센과 통하는 사이였다. 자기가 이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귀족 및 군인들한테 광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참전군인들한테 아주 나쁜 평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참전군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위대의 지지를 잃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고 한데 전리품도 없고 땅도 얻을 만했었는데 그거를 못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많은 일이 울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인들한테도 지지를 잃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프로이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래 루터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로 오면서 정교회를 개종을 하긴 했는데 신앙인의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짜르가 된 후에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국유화를 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교회가 사실 재산이 많은데 그걸 국유화한다는 것은 성직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성직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성직자들한테 수염을 깎고 루터교회 목사처럼 옷을 입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 있죠? 루터교회 목사들은 물론 수염이 긴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의 성직자들은 수염을 깎죠. 이거를 표트르 대제가 강요를 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수염제도 만들었던 거고 정교회 사제들한테는 봐줬죠. 그랬는데 지금 표트르 3세가 와서 또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러시아인이 아니다. 러시아인의 짜르가 아니다. 프로이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우리 러시아 정교회를 루터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종교인한테도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지지를 잃은 상태에서 아내 예카테리나는 그동안 사실 남편하고도 사랑이 없었고 같이 잠자리도 하지도 않았고 같이 지내지도 않았어요. 아주 나쁜 관계였던 거죠. 그 지금 그 표트르 3세가 군인들과 친위대와 종교인들 모두한테 버림받고 있는 상황 딱 봤을 때 아,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위대를 이용을 해가 궁정 쿠데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애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알렉세이 오를로프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귀족이었죠. 그리고 친위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쿠데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 표트르 3세를 수도원에 가두고요. 한 달 후에 이 남편이 죽습니다. 아마도 짜르가 사람을 보냈겠죠. 아마 독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카테리나가 짜르에 오르게 됩니다. 에카테리나가 했던 통치의 특징은 침대 정치 또는 애인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짜르에 오르기 전부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이미 그때도 애인이 꽤 여러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짜르에 올랐잖아요. 그랬는데 이 예카테리나는 끊임없이 애인들을 갈아치우면서 이들을 활용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 정치 또는 애인 정치라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이 짜르가 되기 전에도 애인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짜르가 된 이유가 귀족들의 힘을 얻어야 되는 정권의 취약성 있잖아요. 에카테리는 여자인데다가 프로이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러시아의 짜르가 된다는 게 웬 말이에요? 이게 쿠데타로 인해서 짜르에 오르긴 했어도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짜르로 모시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귀족들은 잘 보일 필요는 없고 좀 힘이 있는 귀족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힘 있는 귀족들을 애인으로 삼아 가지고 그들을
자기 권력을 넣는데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진 공식 애인만 27명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카테리나가 상당히 젊어서는 예뻤어요. 독일 출신 금발 미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외모도 괜찮았고 해서 그 귀족 애인들이 여자를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들을 친대 정치를 통해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애인 사이였던 많은 귀족들한테 땅을 주게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인구를 4, 50만 정도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들한테 땅을 주게 됩니다. 직접 통치가 가능하도록 권한까지 줘.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봉건제라고 할 수 있어요. 황제나 왕이 각 지역을 관리를 보내서 직할 통치하는, 이게 중앙집권 제도죠. 그런데 각 지역의 제후들을 두고 그들이 직접 통치하도록 하는 것, 이게 봉건제잖아요.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 때 중앙집권화를 상당히 이뤘는데 지금 에카테리나 2세에 와가지고 과거의 봉건제로 다시 돌아간 셈입니다. 근데 에카테리나 입장에서는 귀족들의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들한테 이 영지내에서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러시아 같은 농업사회는 농민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농민들을 땅에 아주 예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 농업사의 특징을 농노제라고 흔히 부르죠. 농노는 농민이면서 노예 같은, 특히 땅에 매인 사람들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전혀 없었고 여기 나온 소출을 다 주인한테 바쳐야만 하는, 이게 사실 농노죠. 그럼 농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귀족들의 권한이 그만큼 셌다고 하는 거죠. 농노제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거를 더 강화해서 귀족들의 권한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전 인구의 49%가 농노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가 이거를 완화시켰다가 에카테리나 2세는 이거를 더 강화시켜서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한테 전권을 수여하는 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에카테리나가 통치할 시대에 그녀의 통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많이 시행을 합니다. 다만 국가의 모습을 200년 이상 후퇴시켰다. 국가라는 게 점차 중앙집권화로 변하는 게 유럽의 정치의 모습인데 이걸 오히려 지방 분산, 중세 봉건 시대로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후퇴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란이 있었는데 푸가초프의 반란이에요. 이 푸가초프의 반란은 어디에 많이 유명하게 나오냐면 여기 알렉산드르 푸지킨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인데요. 대위의 딸이라는 데예요. 그 대위의 딸이 보면 거기에 반란군이 나오거든요. 그 반란군의 수장이 푸가초프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카작의 일원이었어요. 자, 카작이란 게 보통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크림반도 북쪽 뭐 이쪽에 살던 군사 집단 같은 거예요. 자치 군사 집단?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면 우랄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영역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일원이었는데 푸가초프가 이 사람이 지금 지주의 권력 남용 때문에 농민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우랄과 그 볼구강 지역에서 2년 동안 반란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농노제가 강화되고 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일어났던 반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카테리나가 했던 일 중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칭송받는 일 있죠. 그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원래는 에르미타주는 휴식 공간 뭐 이렇게 했다 그랬죠. 본래 궁전에 딸린 별채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휴식을 위해서 그 유럽으로부터 몇십 점의 미술품을 구해다가 이제 벽에 걸어놓고 혼자서 관람하던 그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그랬다가 점차 이제 계속 구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 300만 점의 작품이 되었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이 황궁이 모스크바로 이전한 후에는 이 궁 전체가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바뀌었죠. 그 시작은 에카테리나 2세로부터 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카테리나가 했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크림반도, 특히 그 흑해 북단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 시절에도 이 크림반도와 그 북단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는데 제대로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남하를 해가지고 이 예카테리나 2세 때 오면은 흑해 북단을 이렇게 확보를 해요. 그래서 흑해 완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 그리스 계획이 뭐냐면 여기 있는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이 도시의 이름을 그리스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저도 이게 되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일 유명한 도시가 세바스토폴이죠. 크림반도의 대표적인 항구인데
여기가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죠. 근데 이름 보면 세바스토폴이잖아요. 이게 그리스어예요. 세바스토폴, 또 멜리토폴, 니코폴, 이게 그리스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어로 바꿨고, 오데사, 헤르손,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리스 단어를 도시로 바꿨냐면, 자, 콘스탄티노플을 해방을 하자. 왜? 러시아는 제3의 로마를 표방을 했잖아요. 황제 이름도 자르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을 지금 오스만 제국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방을 하자. 해방을 목표로 진정한 제3의 로마가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시작으로서 이 도시들을 그리스어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